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모실 분은요, 지역 밀착 정치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오신 초선입니다. 초선이지만 내공은 아주 고수십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가 키운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덕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벌떡 일어나셔서 예. 같이 일어나게 돼요. 예. 한번 추경하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역 예산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다수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 심화 그리고 방역 관련 필수 추가 예산 등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지금은 시급하고 절박합니다. 의원님 초선이지만은 제가 내공은 굉장히 깊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정치 일찍 시작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의원을 35살에 했으니까 예, 비교적 일찍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허위평론가보다 훨씬 먼저 도의원이 되신 거네요. 훨씬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예, 조금 네, 앞서 예, 계셨다. 예. 우리 허위평론가가 보는 우리 의원님의 첫인상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눈이 예. 약간 살짝 이 눈매가 아래로 내려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푸근한 인상도 있고요. 8시 20분 눈. 예, 제 와이프가 귀여워서 데리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아. 예. 외모는 이렇게 귀여우시지만 그렇다고 귀엽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그 지역구 현역 5선인 이종걸 원내대표 아시죠? 네네. 예. 그 원내대표로 꺾고 당선되신 돌풍을 일으킨 분이세요. 대단해요. 오. 의원님.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엔 제가 잘나서 된 거가 아니고요. 시대 흐름입니다. 시대 흐름. 시대 요구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 예. 큰 틀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지역에서 이제 바꿔야 돼. 이 요구가 제가 맞은 거죠. 예. 제가 잘나서 이런 거 아닙니다. 확실히 고수다우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렇게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시지만 이렇게 딱 얘기하실 때는 복식으로 막 얘기하시는 거 보셨죠? 예. 오늘 좀 정말 짚고. 좋을 틈이 없습니다. 예. 이게 젊은 나이부터 정치 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난장이가 쏘올린 자원공 이 책을 테마로 해서 얘기 나누는 거잖아요. 예. 저는 중학교 때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아르바이트가 신문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신문을 한 1년 반 정도 돌렸는데 아침에 신문을 돌리면 한 2호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예를 들면 신문을 맨 처음에는 한자가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한 달, 2달, 3달 이렇게 1년 넘게 읽다 보니까 야,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네. 그러면서 정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80년대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정통성 그리고 이 인정할 수 없는 정권이구나 이런 부분에서 정통성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전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기존 정치권과 기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에 대한 좀 약간의 분노 이런 거 있죠. 그런 그 경험들 신문 돌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관심들 그리고 또 좀 분노 그런 것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네, 배경이 네, 되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된 거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입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예. 네. 이게 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아주 명저입니다. 조세희 작가의 책인데 어때요? 이 책에 대해서 우리 허위평론가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은?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2017년에 네. 300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책이 네. 1쇄당 1000부에서 2000부를 찍거든요. 네. 근데 300쇄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미 100만 부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도 이 책은 많이 읽혔지만 네. 이후로도 꾸준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다라는 증거일 텐데요. 네. 조세희 작가는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쓰기 시작한 게 1975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모은 12편의 단편을 1978년에 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특히 빈민들에 대한 굉장히 큰 공감을 하게 되고 이게 실제 그 이후의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난쟁이 가족이 대표적으로 이 행복구 낙원동에 사는 인물들인데 예. 이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어떻게 좀 읽으면서 공감이 되던가요? 예, 공감은 되는데 이제 40대 읽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이 교과서에 있어서 아우 이거 아주 7세 8세 이게 아우 이런 거 왜 읽어야 돼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싫으셨던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싫었지. 그렇죠. 교과서에 근데 있는 거는. 이제 나이를 많이 잡숫고 이제 읽어보니까 네. 아 이게 이런 소설이고 연작 소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되셨을까요? 제일 큰 거죠 공감이죠. 제가 전 중학교 때 신문 돌렸다고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네. 고등학교 때 한 1년 넘게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상교대 노동자셨고 제 엄마는 뭐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정말 식당도 하시고 이랬는데 70년대 지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난장이었고 내가 영수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반지하 뭐 상계대 노동자 뭐 이런 것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의원님 제가 이 책이 워낙 시대상을 잘 표현했잖아요. 소설이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이 금서였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 그래갖고 맞았어요. 예. 의원님이 읽을 때 예. 금서였어요. 그럼? 금수였죠. 근데 고등학교 때 예. 친구 누나가 몇 명이랑 같이 책을 읽고 있는데 우연히 이 책을 봤는데 좀 이렇게 뭐 우한데 하여튼 내용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몇 페이지 넘겼는데 그냥 놔두고 가기는 아까워서 가방에다 넣고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불시에 이 가방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 가방에 이 책이 있어갖고 그 학생과 선생님한테 엄청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금서를 어떻게 네가 예를 들면 구입하게 됐냐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때 선생님은 담배 검사하신 거일 텐데. 지금은 난소공을 가방에 갖고 다니면 네. 칭찬받아요. 아유, 너 책도 읽니?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친구 누나 방에서 그렇죠. 예. 무슨 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비디오 아예 부끄럽습니다. 뭐 대충 어떤 비디오인지 짐작은 가는데 어떤 내용인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면서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비디오 테이프 통해서 예를 들면 근데 우연히 뭐 강주항쟁 비디오 테이프 보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고 그런 계기들이 좀 세상을 또 다르게 보는 좀 문제 의식이 있는 사회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죠. 우리 권진영 어떤 씨가 게 맞는 건지 생각한 그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맞습니까? 좀 달라서 지금 굉장히 제가 다시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난소공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난쟁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 여기에 일단 난장이라는 주요 화두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난장이이자 여기 나온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다 난장이라고 또 표현한 것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이 소설은 상징이 아주 많이
함의되어 있는 예. 작품입니다. 가령 이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예. 자체 이름도 그래요. 음. 낙원구 행복동. 낙원이고 예. 행복한 동네. 제목은 뭐 그런데 예, 예. 거기에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러한 아이러니도 여기에 네네. 드러나게 되고요. 음. 또 이 주인공 난쟁이의 이름이 김불이에요. 근데 이 김불이를 이게 한자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리고 이제 소리 나는 데를 읽어보면 예. 금붙이거든요. 근데 김불이 예. 금붙이 그렇죠. 한자로.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러니를 조세희 작가가 여기 넣은 것이기도 한데요. 내용을 살짝 좀 말씀드리면 이 난쟁이 가족은 난쟁이인 김부리 그리고 네. 난쟁이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어머니 예. 그리고 그 자식들인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5식구입니다. 네. 근데 이 식구들은 참 열심히 일하는데도 음.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니 네. 집에서 얼른 나가라 라는 철고 계곡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집은 여긴데 어디로 가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또 여기에 굉장히 좀 유명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 네. 밥을 먹고 있는데 철거 반원들이 들이닥쳐서 네. 벽이 깨지고 집이 부서지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난쟁이가 상징하는 1970년대의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정말로 살기 어려웠고 특히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사회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의원님께서 어릴 때 신문 돌렸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아버지가 또 노동자였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사회적 약자들 어땠습니까? 사실 저희 집도 모가 건물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뭐 쫓겨났고요. 예, 같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같은 경우죠. 예, 예. 오. 사실은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 이어지고 네. 그리고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시대가 바뀌면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면 좀 더 상승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점점 그게 다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강남구에 살라 그러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서초구에 살라 그러고 예를 들면 네. 그런 이유가 단순하게 예를 들면 생활 인프라, 뭐 교통 인프라 포함해서 문화,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강남에 있는 사는 분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좋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를 들면 구조화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육이 그리고 또 삶의 공간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이 노력하면 바꿀 수 있냐?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를 붙거나 예를 들면 벤처 기업을 해서 성공해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 말고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목고 들어가고 예를 들면 서울대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열심히 산 거니까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하니까 그게 예를 들면 공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 강남구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비율이 예를 들면 비강남보다 그리고 비수도권보다 높잖아요.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인정을 부모들이 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고민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당시에는 민주화가 되면은 이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주화가 되면은 이 모든 숙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숙제가 풀리지 않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에 공감하는 게 가슴 아프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서 의원님과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닿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권진영 씨, 뭐 이 책의 시대적인 배경은 70년대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 난쟁이는 누구일 것 같아요? 저요.
저 난쟁입니다. 4대 보험 안 되죠? 개그 프로그램 다 폐지했습니다. 전 난쟁이에요. 또 의원님이 생각하는 난쟁이라면 예. 어떤 저는 예를 들면 층들이? 힘든 부모 만나서 예를 들면 대학교 때부터 대출금 등록금 대출 받아서 대학교 나왔어. 근데 대학교 나오자 어렵게 취직을 했어. 근데 첫 월급 타자마자 예를 들면 대출금 갚아야 돼.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직장만도 대출 뭐 70~80% 이상 대출금 받아서 또 집어넣어야 되고 이래야 돼. 그러면 등록금 몇 번 대출금 상환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쨌거나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대출금 또 상환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그 난쟁이 아닌가요? 그럼 자녀분들도 다 요 책 추천해 주셔서 같이 읽으셨나요? 제 딸내미나 아들내미는요. 예.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 아이들은 또 그냥 통념상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이런 개념. 근데 저는 난수공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미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미생. 못한 그 삶이 정확하게 난쟁이의 삶과 유비가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이 아. 뭐 여전히 뭐 200세, 300세가 읽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럼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테디셀러라는 건 시대를 넘어서 70년대 나왔지만 여전히 예를 들면 이게 유효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생, 또 어떻게 보면 기생충 이런 게 한치된 맞습니다. 단어잖아요. 의원님 이 책에서 정말 아까 낙원구 행복동이란 아이러니한 그 이름이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 난쟁이 가족이 꿈꾼 천국이 있어요. 예, 그 책에 대한 묘사가 너무 좋아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 내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런 집 뜰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나비도 없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이런 게 바로 난쟁이가 꿈꾼 천국이군요. 네. 자, 21세기 난소공을 말한다. 두 번째 챕터 보겠습니다. 자, 산업화로 뽑아봤습니다. 70년대 노동 현장의 그늘. 예, 70년대 어떻게 보면은 노동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나던 시대였고 생각해 보면 전태일 열사가 70년에 또 분신을 맞습니다. 한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안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70년대라고 하는 사회가 이 당시 박정희 정부의 이제 중화공업 정책이라고 네.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대단위의 이제 공장 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집단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70년대에 굉장히 많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를 복지의 차원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정말 가혹할 정도의 노동이 강요됐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여기 나오는 난쟁이 가족 중에 이 영수와 영호도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영수의 경우에 내가 공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일을 뭐 몇 시간 이상 또 못하게 돼 있고 이러한 얘기를 공장의 이 지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노동자의 편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의 206쪽에 보면 그 얘기를 조목조목 영수가 하니까 예. 그래, 옳은 말이야. 좋은 일이지. 근데 뭐가 문제가 있나? 회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텐데 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노동자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걸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단순히 빈민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 공평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도 법은 있었지만 작심품이었을 뿐이라는 거. 전태일 열사 우리 책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은 법조항에 분명히 있는데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그거를 요구했던 게 이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었었는데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 였잖아요. 부분이 굉장히 다시 떠오르면서 현실과 굉장히 이제 교차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난쟁이 가족의 예. 자녀가 셋이었죠. 예. 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다 공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실제로 70년대 젊은 청년들도 조금 어린 친구들이 공장에 많이 취업했었죠. 노동 예, 그러니까 제가 일꾼으로.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밥만 주면 예, 예. 우리가 이 경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경공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실제로 성장의 디딤돌을 만든 겁니다. 그 인력이 70년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밥만 먹여주면. 그래갖고 예를 들면 기숙사를 크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기숙사가 예를 들면 한 기숙사 방 안에 10명, 20명이 잠잡니다. 지금 인권과 그 당시의 인권은 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런 70년대, 80년대 그 아픈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성장이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사람의 삶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저는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더 연민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산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영수네 가족하고 대비되는 또 부잣집 도련님도 나오지 않습니까? 윤호. 윤호 이렇게 보면 이 시대에도 고액가회 하고 그때. 또 이렇게 지하에서 여자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 부분 또 깜짝 놀랐어요. 노상한 파티까지 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혹시 그런 파티는 안 가보셨어요? 파티 할 때마다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 아무도 지들끼리 하고. 어떻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그 연작 소설들이 단순히 이제 빈민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에 대비되는 부유층들의 삶도 그려내고 예. 있어요. 예. 이들은 거인이라고 표현되고 난쟁이에 정확하게 대비되는 개념이죠. 네. 이런 거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데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안타깝게도 이 난장이 김부리가 굴뚝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영희가 오빠에게 얘기를 해요. 아빠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정말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복수심.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외면하게 된다면 이러한 거대한 분노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로도 이 작품이 또 읽히는 거죠. 난쟁이하고 거인은 그렇게 대립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적과 적이고 죽이고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게 이 사회는 상생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층 간의 상승, 또 큰 틀의 통합, 그게 계층의 통합일 수도 있고요, 지역의 통합일 수도 있고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교육 현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 데이터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사교육비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런 쪽은 사교육비를 더 씁니다. 왜냐하면 주 5일 나가던 학교를 주 이틀 나간다. 맞습니다. 주 하루 나간다 그러면 3, 4일을 사교육
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액가해를 시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수업을 소위 말하는 그 비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비대면 수업도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하루에 3, 4시간 비대면 수업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만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지구력 있고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못해. 그러면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있는 학생과 전혀 그 케어가 안 돼. 이건 뭐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이 격차를 더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원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했어. 그러면 소위 말하는 특목고를 가져야 되면 예. 그리고 또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갑니다. 로스쿨도 연 한 2천만 원 이상 들잖아요. 예. 이미 한국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의원님이 이제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마 1호 법안을 내셨을 것 같은데 1호 법안이 혹시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적어도 한국 사회가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래서 좀 공정하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예를 들면 학력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예를 들면 한 달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이 학력에 대한 격차가 더 벌어졌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됐어.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랑 학력 수준이 거의 비슷해. 이걸 단순하게 예를 들면 가정 문제로 돌릴 건가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작년에 준비를 했는데 참 저 열받고 화나는 게요. 이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념의 문제인가요?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듬고 안아서 이 아이들, 특히 아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초학력 법안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과 인프라를 지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저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이런 말씀하지만 반대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의원님 많이 화가 나셨어요. 마음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자, 21세기 난소공을 말하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말 제대로. 거인, 아버지를 난쟁이라 부르는 악당. 악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악당이죠. 이 책에 보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대목이 있어요. 영수가 꾸는 꿈인데요. 아버지의 키는 50cm밖에 안 되어 보였다. 작은 아버지가 아주 큰 수저를 끌어가고 있었다. 푸른 녹이 낀 수저를 아버지는 끌고 갔다. 머리 위에서는 해가 불볕을 내렸다. 아버지에게 그 노수저는 너무 무거웠다. 이런 수저를 끌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 실은 이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건데 그걸 자기 몸보다 더 큰 걸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인들은 그냥 쉽게 드는 걸 아버지는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우화의 이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거인과 난쟁이의 대립. 하지만 이걸 조세희 작가는 그냥 대립으로 놓아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테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복수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넓은 차원에서 복수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것까지 조세희 작가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작품이 읽히게 되는 거죠.
좀 소설적인 해법이나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 사랑이라는 이런 거인과 난쟁이의 그 대립을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이 책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고전인 이유가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 70년대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대립각 구조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해법은 또 어떻게 그럼 대립적인 양극이면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게임인 건지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대립을 넘어서 상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생각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기업주가 뭐 거인이잖아요. 그리고 재벌이 거인이고요. 예.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고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자기 지식을, 자기 정보를 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약자들에 대한 고민도 해주고 약자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뭐 없을까? 재벌들도 예를 들면 쿠팡의 그 오너가 90 몇 조 했어. 그러면 그냥 잭팝 날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쿠팡이라는 회사는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물류센터랑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 덕분에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내가 CEO로서 뛰어난 상상력과 뭐 기업에 대한 플랜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고민도 좀 해줬으면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좀 그런 인식을 갖게 하면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들에 대한 접점이 잘 찾아지면 그게 상생 아닌가요? 지금 이제 예전과 달리 노동조합이 많이 이제 활성화돼 있지만은 여전히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은요, 권진영 씨. 그래도 의원님은 아버지가 노동자였고 당시에 난쟁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인 되신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의원님 조사를 거인 좀 되신 해봤죠. 의원님 저희 인생 책방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과거 행적 이런 걸 좀 들추고 그리고 이렇게 주로 흑역사 발굴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는데 제가 의원님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의원님은 확실히 거인 쪽은 아니시더라고요. 네, 경기도 의회 의장 재임 시절 대표적으로 예. 의회 미화원들의 직접 고용을 실천하셨고요. 그리고 본 회의에 수화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사실 제가 도의 의장할 때 그 간접 고용 형태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돼 있었죠. 근데 저는 당연히 직접 고용인 줄 알았더니 간접 고용이고 그래갖고 일면 몇 프로가 그 용역회사에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직접 고용으로 바꿨고요. 근데 그 직접 고용이 사실은 예를 들면 경기도 의회에서도 도움이 됐고요. 예.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됐고요. 그 10%가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몫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좀 자존감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도 됐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수어 통역도 제가 도의 의장할 때 처음 도입을 했고요. 이런 표현 쓰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의 그 해솔학교라고 소위 말하는 그 특수학교,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였는데 안양권에 있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1시간 넘게 그 소위 말하는 학교를 가고 우리 그 장애인들이 그래서 계속 그 도의위원 할 때 요구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부지가 안양 우리 제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소위 지역의 주민들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 의정활동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이런 시설을 예를 들면 가져오냐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전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와 명분을 지키는 것 저는 그게 저는 정치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신데 이 책에서 이제 조세희 작가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또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잘 읽겠습니다. 예.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른들을 따라 크게 손뼉을 쳤다. 다음 사람은 먼저 사람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했다고 하니 구청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러한 나란 일을 하겠으니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또 손뼉을 쳤다. 우리도 따라 쳤다. 커서까지 나는 그때 일을 종종 생각하고는 했다. 두 사람의 인상은 아주 진하게 나의 머릿속에 남았다. 나는 그들을 증오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그들은 엉뚱하게도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오늘 이제 의원님 얘기 들으면서 적어도 이 안양 만안구의 주민들 중에 본인이 사회적 약자, 난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에 난쟁이 가족들은 부빌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지역구에 우리 지역 주민만큼은 우리 의원님이 계시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은 의원님에게 좀 요청을 하면 그래도 의원님이 든든한 좀 힘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예. 열심히 산 만큼 좀 보람을 느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네. 노후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사회가 좀 보장되고 좀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 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 대한민국 복지 뭐 여러 뭐 그 얘기들 복지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뭐 이론적인 거창함보다는 그런 소박함 뭐 이런 게 훨씬 더 우리 그 시민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진영 씨 만난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정말 의원님 옆에 있으면 왠지 낙원구 행복동을 기필코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예. 막 숨풍숨풍 올라가더라고요. 예. 저는 뭐 1년 좀 지났는데요. 자괴감도 느끼고요.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저도 기득권이 된 거잖아요. 여기 300명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 저 같은 생각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할까, 두 번 더 할까, 뭐 또 뭐가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고,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뭐 수행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지 기득권이잖아요. 여기에 안주하고 그러면 여기 얼마나 또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때가 우리 되면. 난쟁이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저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 허위 평론가 이제 난소공 한 네.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책의 문장을 하나 좀 변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살기 때문에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난 사실 이 책 읽으면서 허위 평론가는 한 줄 평 뭐라고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도 막 그런 거 핵심이. 궁금하더라고요. 역시. 예. 그리고 의원님은 진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 윤동주 시인이 생각나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계속 기득권이 될까봐 괴로워하시고 항상 사표 그런 놓고 거- 그런 거 다니시는 아니고요.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의 저도 모습. 기득권이 되고 싶었죠. 예. 의원님, 예.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의원님을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예. 거예요. 초선이시니까. 예, 그래서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오유경의 인생 책방을 통해서 인사드려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노력했고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따뜻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함과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오유경의 인생 책방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추천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끝났나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애플 스토어의 성공 신화를 쓴 론 존슨의 전략은 왜 다른 기업에서 무참히 실패했을까?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의 인수 제안을 왜 단번에 무시했을까? 첫 번째 책은 30년 경력의 경영 전략 컨설턴트, 전략적 의사결정의 최고권이자 올리비에 시보니의 신간, 선택 설계자들입니다. 저자는 기업의 리더와 조직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의 공통점에 주목했는데요. 어떻게 함정을 피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리더와 조직을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한 9가지 편향을 선별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는 40가지 실무 기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분석적으로 돌아보길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과 정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치 사상가로 알려진 한나 아렌트의 정치와 법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과 같이 여러 유명 저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법의 관계를 독특한 시선으로 밝혀왔는데요. 이 책에서는 법과 정치에 대한 아렌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내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한나 아렌트의 정치와 법에 관한 사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형사사법 절차 개선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게릿의 책 오염된 재판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과학 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의해 결백을 입증받은 최초의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르포 사례집인데요.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 수사 시스템이 어떠한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하고 있죠. 형사사법 제도의 실효성과 법과학의 신뢰성을 되짚으며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왜 돈을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 서평 첫 번째 책은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 한우백이 발견한 행복의 비밀을 소개한 책입니다. 평생 투자와 경제를 연구해온 경제학자가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 철학, 심리학, 생물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의 본질에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홍경자 한림대학교 교수는 단순히 행복의 공식을 소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존의 행복관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자기 삶을 당금질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대장장이이다. 라고 말하며 책에 대한 평가를 전했는데요. 자본주의가 결코 말하지 않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최강의 식사로 유명한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의 새로운 책 슈퍼휴먼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과도한 업무로 무너진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방탄커피를 비롯해 완전 무결 식단을 발견하게 된 과정과 그 내용을 소개한 책인데요. 서평자 백현욱 분당재생병원 임상영양내과장은 저자는 무작정 숫자로서의 나이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슈퍼휴먼을 목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수십만 년 전에 바이오 해커 조상의 후손답게 저자가 대부분의 치료 기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시험하는 모습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역동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하며 책에 대한 평을 전했는데요.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건강한 몸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